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한승원님의 동학제 제5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12편에서 간신히 살아난 평산이가 동학군이 되었지요. 동학군은 고부, 태인, 부안, 관할을 모두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황토제 주변에 진을 친 전봉준과 동학군들, 어떻게 치고 나갈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제5권 분노의 불기둥. 가명군 진영 안에는 흉흉한 소문이 떠돌았다. 전라도 안에 내노라 하는 무인들 대부분이 동학회수 전봉준하고 내통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 내통한 무인들의 이름이 공공연하게 흘러다녔다. 가명군들은 그날 낮에 동학군들을 뒤쫓아 주었으면서도 그 흉흉한 소문 때문에 내내 불안해하다가 모닥불 주위에서 웅크리고 잠들을 잤다. 그 소문을 억누르기 위하여 이경우는 진영 안에다가 바야흐로 한양에서 양호 초토사가 5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가명군들은 모두 그 초토사를 기대하면서 잠들을 자다가 한밤중쯤에 으슥으슥 추워 잠들이 깼다. 몸을 이리저리 뒤치던 그들은 빈 속이 쓰라렸고 장자 속에 든 회들이 동하여 쪼르락거렸다. 배가 뒤틀렸다. 뱃속에다 무언가를 넘겨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었다. 별장 이경호가 진영을 벗어나지 말고 엎드려 있으라고 엄명을 내렸지만 가명군들은 끼리끼리 두세씩 서너씩 짝을 지어 진지를 벗어났다. 근처의 마을로 가서 섬나무와 장작들을 짊어져 오기도 하고 닭을 잡아오거나 곡식을 빼앗아 오기도 하고 돼지 새끼를 잡아오기도 했다. 그들은 그것을 은밀하게 모닥불에다 구워 먹었다. 이때 풀섭의 은신에 있던 수상스러운 그림자들이 슬그머니 몸을 일으켰다. 그들은 보부상군의 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근처 마을에서 노략질을 해 가지고 신이 나서 들어오는 가명군들의 뒤를 따라 한둘씩 서너씩 가명군영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수상스러운 그림자들은 동학군들이었지만 보부상군들 행세를 하고 은밀하게 스며들어와 있는 것이었다. 그들이 한 곳의 모닥불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는데 다른 쪽에서 또 수상스러운 보부상군 너댓이 수상스러운 그들을 막아섰다. 새로이 다가온 보부상군들이 수상스러운 보부상군들을 향해 이날 밤에 군호를 대라고 말했다. 수상스러운 쪽에서 군호를 댔다. 그들은 서로가 같은 보부상군임을 확인하고 반갑게 그들의 법수대로 지리한 수인사를 하고들 있었다. 동무시오니까? 한쪽이 반색을 하면서 이렇게 묻자 다른 한쪽이 감격 어린 목소리로 같은 말을 물었다. 동무시오니까? 수상스러운 쪽은 김성분 패이고 반대쪽에서 나타난 것은 이우암 패였다. 그들은 서로 짜고서 그렇게 맞대면을 한 것이었다. 초면이었고
함자와 거주를 상달치 못했사옵니다. 비차에 그리 되었사옵니다. 이유암은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침착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래도 목소리까지 떨리려고 했다. 혀를 깨물면서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었다. 만일 가명군 쪽에서 그들이 가짜 보부상군임을 눈치채면 모두 죽을 터이었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다. 보부상군으로 위장을 하고 적진으로 뛰어든 50여 명의 동학 군사들이 모두 죽는다. 하생이 살기는 전라도 장흥이 지분이 없고 부상지명이 소중하여 김가성을 가진 김장흥이라 하옵니다. 좋은 곳에 놀아 계시오이다. 하생이 살기는 서울이 지분이 없고 부상지명이 소중하여 이가성을 가진 고로 이 서울이라고 하옵니다. 김성분과 이우암은 위장 보부상군들을 이끌고 적진으로 뛰어들기 전에 보부상들의 수인사법을 오랜 동안 익혔다. 저 송구스럽사옵니다만 우리 동무가 닭 한 마리를 구해가지고 왔는데 우리 도집사 어른이 하도 지엄한 고로 어떻게 숨어서 좀 구워 먹을까 하고 이리로 왔는데 키 작다 알막한 김성분이 염치 없어 하는 체하였다. 동병상련이라 하지 않더이까. 동무님의 속마음 넉넉히 이해할 수 있사옵니다. 함께 자리하시지요. 저쪽 모닥불 앞에 마음 고우신 장교 나으리가 계신 듯 하니까 그리로 가서 사정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시지요. 그들은 주춤주춤 모닥불 앞에 앉아 졸고 있는 장교에게로 가서 자기 보부상들이 하는 법수대로 인사를 했다. 키가 큰 장교는 김성분과 이유암을 떨떠름해 하다가 그들이 손에 들고 있는 닭을 보고는 함께 자리하기를 허락했다. 김성분과 이유암은 준비해 가지고 간 닭을 잡아먹고 모닥불로 밥을 지어 먹는 채 했다. 그들 뒤를 따르는 다른 보부상군들이 물젓은 무명자루에 싼 것을 내놓았다. 그것은 물에 불린 쌀이었다. 그들은 땅을 10개 파고 그 속에 물젖은 쌀자루를 묻었다. 등 뒤에 선 보부상군들이 들고 온 섬나무를 그 위에 놓고 불을 붙였다. 땅에 묻은 쌀을 익히려는 것이었다. 이윽고 그 섬나무 불이 활활 타올랐다. 닭을 잡아 불에 튀겼다. 고기를 구워서 장교에게도 주고 옆에 앉아있는 병사들한테도 주었다. 섬나무 불을 헤집어 묻어놓은 쌀자루를 꺼냈다. 자루 속에 든 쌀은 밥으로 변해 있었다. 고들고들한 밥을 주먹으로 뭉쳐서 한 덩어리씩 나누어 먹었다. 우리는 손 안 대고 고풀게 생겼소이다. 김성분이 이우암에게 말했다. 그것이 무슨 소리요? 키 큰 장교가 김성분에게 물었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이기게 생겼단 말이오. 동학군들은 밤새 모두들 도망을 쳐버리고 없소. 초토사 군사들이 제물포에서 청나라 군함을 타고 군산으로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혼비백산을 한 것이구만요. 그렇습니다. 그 조토사가 2천여 명의 경군을 이끌고 내려올 뿐만이 아니라 또 천국 군대까지 건너온다는 소문이 있자 동학군들은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고 하옵니다요. 장교는 후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달이 밝으면 아마 별장 이경호 장군이 우리들한테 닭 잡고 소 잡고 해서 우리들의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먹여줄 것이오. 손자병법에 싸움이라는 것은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잘 이기는 것이라고 했지 않사옵니까? 김성부는 엉너리를 쳤다. 이유암은 몸이 후들거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먼동이 트고 천태산 머리에 봉화가 뜨면 이 가명군 장교와 군사들을 때려 죽여야 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이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그리고 제 밑에서 이들을 포위하고 있는 동학도인들이 이들의 총에 맞아 죽는다. 이유암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 맥없어지는 몸을 다잡기 위하여 이를 앙다물었다. 그래도 몸이 자꾸 떨리는 것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는 마음을 단단히 먹을 수 있는 생각을 하려고 애를 썼다. 동백숲 앞을 지나가다 칼에 맞고 죽을 뻔한 생각을 했다. 수군들한테 곤장 맞던 일을 떠올렸다. 별림이를 떠올렸다. 별림이를 데리고 편히 살아가려면 개벽 세상을 불러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을 쳐 죽여야 한다. 살아 돌아가서 어머니를 편히 모시고 살아가려면 이들을 몰살시켜야만 한다. 그렇지만 생각처럼 마음이 쉽사리 진정되지를 않았다. 차라리 영원히 먼 동이 트질 않고 천태산에서 봉화가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때 김상칠도 보부상군 차림을 한 채 가명군 진지 속에 들어와 있었다. 김상칠은 악에 받쳐 있었다. 그는 별장 이경호 대장의 독전소 옆에 모닥불 앞에 모로 누워 있었다. 보부상군 차림을 한 채 투입된 동학군들은 김성분과 같은 수법을 쓰면서 이곳 저곳에 영군들한테 접근을 한 것이었다. 이 경우에 독전소는 하얀 차이를 쳐서 만든 것이었다. 원두막만한 크기였다. 먼동이 트고 천태산 위에 봉화가 오르기만 하면 김상칠은 그 차일에 불부터 지를 참이었다. 그 속에서 자고 있다가 불길 때문에 놀라 뛰어나오는 대장 이경호를 쳐 죽일 참이었다. 그의 눈에는 전봉준이 살려보낸 안핵사의 얼굴만 보였다. 그 차일 안에 안핵사라는 놈이 들어있을 듯 싶었다. 김상칠은 초조하게 기다렸다. 목을 매달고 죽은 아내의 모습이 그려졌다. 친저리를 치면서 주먹을 부르쥐었다. 이인한과 지역보. 이인한은 먼동이 트기를 기다렸다. 황토제 위쪽의 가명군 진지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와 구수한 밥 냄새가 진동했다. 동학군 쪽에서 투입한 보부상군들이 그 짓을 부추기고 있었다. 가명군들은 동학군들의 작전에 노란하고 있었다. 이인한을 괴롭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지역보의 존재였다. 그런데 부대원들한테 이런 일 저런 일을 시키느라고 허둥대다가 문득 옆을 보면 지역보가 어느 사이엔지 그의 옆에 와 있곤 했다. 지역보는 아예 그의 옆에 찰거머리처럼 붙어 다녔다.
부안의 관할을 쳐들어갔다가 나온 뒤부터는 지역보가 화승총까지 한 자루 들고 있었고 허리에 환도를 차고 있었다. 지역보의 눈은 늘 이인한과 이유암의 동태를 살피곤 했다. 이인한은 지역보의 눈길과 마주칠 때마다 온몸의 살갗에 소름이 돋고 진저리가 쳐졌다. 지역보는 관군들과 싸우기 위하여 왔다기보다는 기회를 보아서 그와 이유암을 죽이기 위하여 따라온 듯 싶었다. 설마 그러기야 하겠는가? 이인하는 고개를 젓고 입술을 아프게 깨물어 옹졸해지는 자기를 꾸짖었다. 아무리 자기의 아내였던 별림이가 이유암을 따라 살겠다고 나섰고 또 별림이가 이유암의 아기를 가졌기로 그 일과 크게 상관이 없는 나를 죽이기야 하겠는가. 지역보 자기한테도 맺힌 한이 있어서 그것을 풀려고 달려왔을 것이다. 지역보에게도 개벽 세상은 반드시 와야 하는 것이다. 지역보의 아버지 지상만이 어찌하여 죽어갔는가. 고참봉의 종들한테 두들겨 맞아서 죽어갔다지 않던가. 아니다. 홍순서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지역보는 이때껏 고참봉한테 간셋꾼 노릇을 하여 왔다고 했다. 우리 도인들의 동태를 하나하나 고참봉한테 고자질하여 온 것이라고 했다. 지역보를 늘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인하는 지역보의 얼굴에 박힌 억죽억죽한 곰자국들이 지긋지긋했다. 그 곰자국들 속에 악귀 한 놈씩이 들어있을 듯 싶었다. 이인하는 생각다 못하여 자기의 기실 노릇을 하고 있는 이유암에게 지역부의 수상스러움을 말해주었다. 이유암도 지역부에게서 그것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자기가 지역부를 감시할 터이니 염려 마시라고 했다. 한데 이유암은 지금 가명군 진영에 들어가 있다. 내 뒤를 신경 써서 지켜줄 사람이 없다. 지역보가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인하는 불안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피곤하여 잠시 눈을 붙이려고 해도 잠이 와주지를 않았다. 마침내 이인하는 홍순서에게 지역보 이야기를 했다. 지역보 자네는 왜 우리 부대를 떠나서 자꾸 대응 부대 쪽으로만 가 있곤 하는가? 홍순서가 이렇게 몇 차례 꾸짖은 모양이지만 지역보는 순순히 홍순서를 따라 내덕도의 부대로 가려 하지 않았다. 그 부대나 이 부대나 똑같은 이인한접 아니오? 나한테 가깝기로 하면은 우리 동서인 이인한이 접주인 대응 부대가 더 가깝지 않겠소? 좌우간에 염려 놓으시오. 딴 짓은 절대로 안 할 것이오. 지역보는 홍순서에게 퉁명스럽게 말하곤 했다. 홍순서는 오히려 이인한을 옹졸하다고 깔보는 듯 싶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집간께서 생명의 은인이기도 한 지역부를 너무 혹독하게 따돌렸는 것 같아요. 별림이하고 이유암하고가 설사 사실상의 부부간이 되어버렸을지라도 이 집간께서는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집간께서 이유암을 사실상의 동서로 여겨버리니까는 더구나 이 집간께서
이유함을 기실로 삼아버리기까지 하니까는 지역부의 반발이 더 커진 것 아닙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이지요. 지역부를 달래는 길은 이유함을 일부러라도 좀 멀리하고 오히려 과감하게 지역부를 가까이에 두는 것일 듯 싶어요. 홍순서는 아직까지도 이난을 접주로 대접하지 않았다. 말끝마다 집강했다. 이난은 홍순서가 입에 담고 나는 집강이라는 말에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다. 좌우간 이난은 홍순서의 말대로 이유함을 멀리하고 지역부를 가까이에 둘 수 없었다. 이유함은 그의 민첩하고 영특하고 듬직한 보배였다. 그는 이난의 바른 팔 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유함이 다 찾아 챙겨주곤 했다. 이난은 지역부에 대한 생각을 지우기 위하여 장흥 용계면 이사경 접주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사경 접주는 얼굴이 약간 거무튀튀했고 구렛나룻이 성성했다. 키가 후리후리했고 몸집이 거기 알맞게 굵었다. 이사경 접주의 트이지 않은 생각이 안타까웠다. 이사경은 이방원 접과 연합하여 고부 쪽으로 출진하려 하는 이난을 막으려고 들었다. 그는 얼굴을 붉히고 언성을 높이면서 전봉준 등의 통문에 따라 봉기하는 일에 부당함을 역설했다. 이난 접주, 왜 이러시오? 성급하면 다 죽어요. 전봉준, 김계남, 손아중은 모두 정신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딴 꿍꿍이 속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꿍꿍이 속인지 아시오? 이난은 말이 막혔다. 이사경과 이난 사이에는 드높은 장벽 같은 것 하나가 가로놓여 있었다. 이방원 접과 연합부대를 편성한 이난 접은 자울제를 오면서 웅치의 구교철 접과 용계면의 이사경 접에게로 통기를 했다. 고부, 태인, 무장 쪽의 봉기와 때를 맞추어서 함께 봉기를 하자는 것이었다. 웅치면의 구교철 접에게는 얼른 용계면의 자라번지로 달려오라 하였고 용계면의 이사경에게는 남상면과 웅치면에서 올라가는 이방원, 이인한의 접, 구교철의 접과 연합하여 출진할 수 있도록 서두르라고 했다. 자을제를 넘은 이인한, 이방원 접은 능주, 화순, 광주, 장성을 거쳐서 고부, 백산으로 갈 참이었다. 그 길목에 용계면이 있었다. 이사경 접, 구교철 접과 만나기 위하여 용계면의 자라번지로 나아갔다. 용계면 일대의 이사경 접 도인들은 대단한 세력을 떨치고 있었다. 장흥부 안에서는 제일 먼저 동학이 퍼진 곳이 용계면 일대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곳의 접주는 이사경의 아버지 이호인이었다. 한데 이호인은 이미 환갑을 넘긴 터이었으므로 힘겨운 접주의 일을 아들 이사경에게 넘겨주고 뒤로 나 앉았다. 이호인은 일찍이 해월 최시영 선사를 찾아가 입도를 하였다. 이후로 이호인은 근동의 사람들한테 포덕을 하여 왔다. 이호인에게서 힘입은 도인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 서로 상부상조하며 살아왔다.
이사경은 아버지 이호인의 뜻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지난해 보은의 큰 모임 이후로 이사경 접주에게는 보은 쪽에서 늘 통기가 오곤 했다. 그 보은 쪽의 통기는 원평에서 따로 모임을 가진 불순한 세력한테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었다. 원평에서 모인 그들은 동학도인임을 가장한 위험한 집단이라는 것이었다. 전봉준을 필두로 한 그 원평 집회의 주도 세력은 동학을 등에 업고 나라를 얻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역적들이라는 것이었다. 그들과 함께 머리를 마주대고 모의하고 움직였다가는 장차 우리의 도를 파멸의 지경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우리 교조 해월 선사를 중심으로 북점 내부에서는 장차 우리 도를 파멸의 장으로 몰려가라 하는 남접의 무리를 향해 칼을 뽑아들자는 사람들까지 있다. 이사경은 교주 최시영의 고절문과 함께 보내온 그 의문 어린 장문의 글을 누가 써 내려보냈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손천민의 글일 터이었다. 이사경은 손천민을 잘 알고 있었다. 이사경은 보은을 갔을 때 손천민을 만났다. 손천민은 2살이 아래였으므로 이사경을 형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사경은 그것을 만류했다. 그보다 손천민이 오히려 형처럼 어른스러웠다. 이방 노릇을 하여온 자의 아들인 손천민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그 이방을 팽개쳐버리고 입도를 한 사람이었다. 손천민은 얼굴이 수려하고 글 잘하고 영민하고 앞을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탁월했다. 김연국이 교조 해월의 왼팔 노릇을 하는 사람이라면 손천민은 해월의 오른팔 노릇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사경은 교조 최재우의 신원을 하려고 한양에 갈 때 손천민과 함께 갔었다. 그 교조 신원 상소문을 손천민이 짓고 썼던 것이다. 영민하고 글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에 나가 마음껏 자기의 문제를 과시하지 못한 한이 손천민의 가슴에 앙금져 있었다. 이사경은 교주 최시영과 손천민의 뜻을 전폭적으로 따르고 있었다. 상민을 구제하고자 할진대는 마땅히 어질 것이니라. 우리 도의 운이 아직 열리지 않았고 시기 또한 우리들의 목표함에 당도하지 않았으니 경거망동하지 말고 끈기 있게 진리를 찾아 천명을 어기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교주 최시영의 이름으로 전봉준에게 보낸 이 글을 쓴 것도 손천민이었다. 이사경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시기를 기다리자는 그 주장이 1000번 만번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사경은 그 글뿐만이 아니라 손천민이 교주 최시영의 이름으로 내려보낸 도로서 난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통문과 회유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따르고 있었다. 그러한 이사경에게 이인환이 봉기를 하자고 한 것이 무리였던 것이다. 이사경은 구교철에게 경거망동하는 무리를 따르지 말라고 설득했다. 웅치면의 구교철 접도 이사경의 말에 따라 이방원과 이인환의 연합부대에 합류하지 않았다. 웅치의 접주인 구교철은 이사경의 아버지인 호인에게서
입도례를 받은 사람이었다. 이사경은 이난마저도 회유하려 들었습니다. 우리 동학의 도로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도를 탐구하고 그 새를 포덕을 통해서 끈기 있게 확산시키고 신장시켜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양이라면 모름지기 시방의 교주이신 해월선사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앞으로 10년만 기다리면 그때는 우리 하늘님의 조화로 말미암아 자연히 개벽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도인들은 바야흐로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어요. 사, 농, 공, 상과 천민 계층의 사람들 모두가 다 속속 입도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군사들도 수없이 많이 입도를 하고 있답니다. 멀지 않아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 입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이 땅,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지 말라고 해도 우리 하늘님의 개벽 사상이 세상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순 최재우 교조께서 순교를 하시고 해월 선사가 이때껏 숨어 다니면서 포덕을 하신 보람이 금방 나타날 것이란 말입니다. 제발 정사에 욕심이 있어 역적 모의를 하는 무리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말아야 합니다. 자고로 작은 것을 훔치는 자는 도둑으로 몰려 옥에 갇히지만 큰 것을 도둑질한 자는 왕관을 쓴다고 했습니다. 전봉준이나 김계남도 도둑이고 운영궁 이하흥 대왕도 도둑입니다. 이하흥은 우리 동학군들이 뿌린 피로서 정권을 되찾으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이방원 접주는 이하흥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어요. 한데 이난 접주는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전봉준을 용상에 앉히려고 그러십니까? 김계남을 용상에 앉히려고 그러십니까? 저는 가만히 앉아있지만 다 듣고 있습니다. 전봉준과 김계남 사이는 벌써부터 크게 벌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말씀을 우습게 여기시지 마십시오. 그럴 리가 있느냐고. 그것은 누군가가 그들을 모함하고 헐뜯기 위하여 꾸며낸 말이라고.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꾸지저리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법 확실한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들 두 사람이 하는 일들을 지켜보십시오. 전봉준과 김계남이 그들 두 사람은 한때 같은 마을에서 자라난 벗이지만 절대로 서로 화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 둘이는 벌써부터 서로 왕이 되겠다고 세력 다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장난입니까? 그것은 떡줄 사람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김칫국부터 마신 격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 자들을 믿고 자기의 목을 내놓고 나서는 저 불쌍하고 가엾은 무지몽매한 도인과 백성들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희생물들입니까? 과연 이사경 접주의 말이 옳은 것일까?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봉기를 감행한 전봉준과 김계남과 소나중의 뜻이 옳은 것일까? 이난은 가슴속의 갈등을 주체할 수 없었다. 이난이 이방원에게 이사경의 말을 전했을 때 이방원은 대번에 흥 하고 코방귀를 뀌어버렸다. 이방원은 이사경접을 더 설득하려 하지 않고 일로 고부 쪽으로 와버렸다.
이방원은 눈을 감은 채 천태산에서 봉화가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황토제 위쪽에서 날아온 모닥불빛이 이방원의 얼굴을 핥았다. 이방원은 여느 동학꾼들처럼 차리고 있었다. 페랑이를 쓰고 흰 바지 저고리 위에다 자락 짧은 두루마기를 입었다. 나이 55의 노구를 이끌고 400리길을 걸어서 왔는데도 이방원은 젊은 장정들 못지않게 꿋꿋해 있었다. 이방원의 심지는 굳었다. 그는 어찌할 수 없는 성리학자였다. 그는 동학도인들과 뜻을 함께하고 일어난 백성들의 힘을 한데 모아서 운영궁 쪽에다 밀어붙여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나라 왕실을 굳은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인물은 역시 이항 대감뿐이라는 것이었다. 이항으로 하여금 왕궁 한가운데 우뚝 서서 외척인 민씨들과 몰려 들어와 있는 외세를 충멸할 수 있게 해주려면 백성들이 나서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보다 올바른 예와 인과 의와 지를 위하여 동학의 힘을 빌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사경의 주장은 이방원의 가슴에 실오라기만큼의 동요도 일으킬 수가 없었다. 이방원은 이사경을 가벼이 여겼다. 혀를 끌끌 차면서 안타까워했다. 전봉준을 앞세운 동학군들이 왕성을 점거하게 되고 마침내 운영궁 쪽과 손을 잡게 되는 날이면 이사경쯤은 그 어찌할 수 없는 대세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나는 이방원과는 다른 생각이었다. 이사경과 같은 생각을 가진 무리를 결코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북접 도인들은 적은 수가 아니었다. 북접 도인들과 손을 잡지 않으면 개벽 세상을 불러오기 어려울 터이었다. 또한 왕성을 점거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운영궁 쪽이 나서게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정권을 운영궁의 국태공 쪽에서 잡도록 해서는 안 된다. 운영궁이 주도하는 세상은 결코 개벽 세상이 아닌 것이다. 우리 동학군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인하는 남상면에 은거하고 있는 이마동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좌우간 전봉준을 앞세운 남접 동학군들의 봉기가 더욱 의미 있게 되고 힘 있게 되려면 북접 도인들의 절대적인 호응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이인하는 생각했다. 북접 도인들이 남접 도인들을 향해 칼을 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었다. 아수라장. 평사는 눈을 감은 채 꿈을 꾸려고 애를 썼다. 잠들지 않은 상태에서 꿈꾸기란 쉬웠다. 달콤 새콤한 생각을 하는 것이었다. 그 생각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면 고통스럽고 지루하고 따분한 현실을 벗어나 어지럽고 아름다운 세계 속으로 둥둥 떠 날아다닐 수 있는 것이었다. 평사는 언제 어느 때든지 고달프면 고일평해 안의 안시에 대한 생각 속으로 빠져들곤 했다. 그녀의 뭉클한 젖가슴 만지던 생각을 하고
달콤한 입술과 혀를 빨던 것을 생각하고 실팍한 엉덩이와 미끈한 허벅다리와 아랫배와 아찔하게 흘러들어간 사타구니를 만지고 그녀의 꽃살 속으로 깊이 뛰어 들어가던 생각을 하였다. 그녀의 부드럽고 깊고 뜨겁고 무른 맨살 위에 실린 채 둥둥 떠가는 환옥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시간이 홍수진 강물 흘러가듯 빨리 흘러가곤 했다. 싸움을 앞둔 불안한 그날 밤에도 평사는 그 안씨에 대한 생각을 하며 한없이 지루하고 따분한 시간을 죽여 흘려 보냈다. 바야흐로 정토산과 성황산 위로 먼 동이 번하게 피어났다. 질펀한 들판을 덮고 있는 어둠이 묽어지고 있었다. 그것이 차츰 시면처럼 푸르스름해지려 하고 있었다. 이때 부안 쪽의 천태산 머리에서 봉화가 올랐다. 그 봉화는 검은 구름장 깔린 하늘과 밤안개 덮인 대기 속에서 조그마한 솥의 기름불같이 희미하게 타올랐다. 그와 동시에 황토재 아래쪽에서 방총 소리가 한 방 울렸다. 그 소리가 잠이 들어있는 황토재 주위에 고요를 쩌릉 울렸다. 이어 여기저기에서 방총 소리가 들리고 꽹과리 소리와 징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렸다. 노구소 뚜껑을 엎어놓고 콩 한 바가지를 담아 볶아대는 것 같이 방총 소리가 어지럽게 이어졌다. 문어명 개떼들을 쳐 죽여라.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흰 옷 입은 것들은 살려주고 검은 옷 입은 놈들만 죽여라. 밋밋한 재 밑에서 동학군들이 소리를 질러댔다. 가명군들 중 흰 옷 입은 것은 향군이고 검은 옷을 입은 것은 가명군인 것이었다. 평사는 가슴이 부들부들 떨렸다. 온몸에 맥이 탁 풀렸다. 이돌필이 떨리는 손으로 부시를 쳤다. 손을 심하게 떠는 데다가 습기가 많은 까닭으로 쑥솜에 불이 잘 붙지를 않았다. 연화문 범이나 부싯돌을 두들겨서야 겨우 불을 얻었다. 총의 심지에다가 불을 붙여주었다. 약통에 불이 들어갔다. 곧 철환이 총구를 통해 나갈 터이었다. 이때 총을 놓는 사람은 목표물을 잘 겨누어야 하는 것이었다. 한데 평사는 눈을 힘껏 감고 몸을 움츠렸다. 가슴속을 엄습한 끔찍스러움 때문에 앞에 어른거리는 가명군들을 간음쇠 위에 올려놓을 수가 없었다. 평산의 총이 꿈틀하면서 총철환을 뱉어냈고 그 소리가 새벽 봉기를 찢어댔다. 평사는 여느 때와 달리 정신이 혼미해지고 귀가 멍멍해졌다. 평상과 이돌필은 동시에 눈을 감아버렸다. 평산의 총에서 나간 철환이 어느 쪽으로 날아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 사람들아, 어디다가 총을 놓는 것이오? 옆에 도인이 꾸짖었다. 그렇게 꾸짖는 도인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자네 총철하는 하늘로만 올라가고 있네.
다른 도인이 꾸짖듯이 빈정거렸다. 등 뒤에서 최경선의 독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 눈을 다 감고 총을 놓지 말고 한쪽 눈으로 정확하게 목표물을 보면서 총을 놔라. 넣을 것이 없다.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다. 인두법을 쓴 미친 개떼들이다. 최경선은 황급해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담기어 있었다. 동학군들은 가명군들을 정확하게 보고 총을 쏘지 않고 있었다. 총철환이 가명군을 향해 제대로 날아갈 리가 없었다. 눈을 감지 말고 총 가늠자 위에 가명군들을 정확하게 올려놓고 쏘아라. 저 미친 개떼들을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저놈들은 사람이 아니다. 양반 놈들을 지켜주는 미친 개떼들이다. 최경선은 피맺힌 소리로 외쳐댔다. 가명군 쪽에서도 총철환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평사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총 속에다 철환 하나를 장전했다. 눈을 다 감지 말고 잘 겨누고 총을 놓으란 말이오. 이돌필이 다시 불을 붙여주면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이 잠겨 있었다. 평사는 이돌필에게 총을 넘겨주면서 자네가 총을 쏘소. 내가 불을 붙여줄게. 난 안 되겠네. 온몸이 떨리고 손에 힘이 풀려서 총을 놓을 수가 없어. 하고 말했다. 이돌필이 왁살스럽게 총을 평산이한테 되밀어 주었다. 평산의 등을 철썩 갈기면서 내가 얼른 놓아. 언제든지 내가 나보다 더 총을 잘 놓지 않느냐. 하고 재촉했다. 평사는 할 수 없이 다시 총을 켜누었다. 한데 이번에도 그는 총을 놓는 순간 두 눈을 모두 감고 몸을 움츠려 버렸다. 총철환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알 수 없었다. 평산만 그렇게 총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 듯 최경선은 울화가 치민 목소리로 독전하고 있었다. 한쪽 눈을 뜨고 총을 놓아라. 적들을 똑똑히 보고 그놈들 가슴을 향해 총을 놓아라. 평산과 이돌필의 왼쪽에 풀숲에 엎드려 있는 도인들도 총을 제대로 놓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 도인은 옆에서 불을 붙여주는 도인한테 계속 꾸중을 듣고 있었다. 무너지는 가명군. 모닥불 주위의 묽은 어둠 속에 엎드린 채 제 아래쪽의 동학군들을 향해 총을 놓아대던 가명군들 속에서 이상스러운 소란이 일어났다. 가명군들의 진지 안에 있던 보부상군들 일부가 엎드려서 총을 놓고 있는 가명군들을 향해 덤벼들었다. 목을 조르기도 하고 칼로 쑤시기도 한 것이었다. 그들은 전봉준 대장이 위장을 하여 투입한 날쌘 동학군들이었다. 그들은 택견 잘하고 살판쇠 노릇, 얼음산이 노릇을 하던 남사당패 출신들이었다. 그들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동학군들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가명군들을 치고 받아댔다. 그 속에 김성분과 이우암과 김상칠이 끼어들었다. 여기서 이우암은
여느 때 그토록 날래던 몸이 굳어버렸다. 처음 이우암은 동학군을 향해 방총을 하는 가명군 한 놈의 뒤통수를 칼자루로 쳤다. 그 가명군은 모로 쓰러지면서 눈을 까 뒤집은 채 경련을 질풍같이 일으켰다. 그것을 본 순간 이우암의 몸은 굳어져 버린 것이었다. 거기에다가 여기저기에서 터지는 방총 소리가 귀청을 찢어대고 아우성치고 비명을 질러대자 이우암의 몸은 더욱 힘이 풀려버렸다. 얼른 힘을 차려가지고 제 아래쪽을 향해 방총하는 가명군들을 칼로 찔러 죽여야 한다고 자기를 욱대겼다. 김성분과 김상칠은 비호같이 그 일들을 잘 해내고 있었다. 함께 위장하여 침투한 다른 도인들도 그 일을 잘들 해내고 있었다. 이우암은 무기력하게 비틀거리면서 두 귀를 가리고 몸을 떨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체들 속으로 쓰러졌다. 그때 김성분을 향해 총을 겨누고 방총을 하려고 하는 가명군 하나를 발견했다. 가만두면 할 일 없이 김성분이 죽을 터이었다. 그 순간 이우암의 몸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악귀의 힘이 들솟았다. 허리에 찬 칼을 뽑아 들고 그 가명군의 등을 찔렀다. 그 가명군이 아! 소리를 내면서 총을 내던지고 모로 쓰러졌다. 가명군의 등에 박힌 칼끝을 타고 그의 어깨로 전해오는 단발마의 떨림이 이우암의 가슴을 전율하게 하였다. 이우암의 눈에 불이 번쩍했다. 그의 속에 들어있는 악귀가 그의 눈앞을 캄캄하게 가렸다. 그 악귀가 겁내지 말고 눈을 딱 감고 가명군들을 향해 칼을 휘둘러대라 하고 소리쳤다. 이우암은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렸다. 그 악귀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때 또 다른 가명군 하나가 이우암 자기를 향해 방총을 하려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혼비백산하여 손에 들고 있는 칼을 그 가명군에게 던졌다. 그 칼이 정통으로 그 가명군의 가슴에 꽂혔다. 이우암은 달려가서 그 가명군의 가슴에 꽂힌 칼을 뽑아들었다. 또다시 가명군의 가슴에 꽂혀 있는 칼끝에서 전해오는 떨림이 이우암을 전율하게 하였다. 이우암의 내부에 들어있는 악마가 소리쳤다. 이놈아, 정신 바짝 차려라. 내가 저놈들을 죽이지 않으면 저놈들이 너를 죽일 것이다. 이우암은 부들부들 떨면서도 그 어느 누구 못지않게 비호처럼 날뛰어 다니며 가명군을 죽였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동학군 진영에서 투입한 가짜 보부상군들의 비호 같은 활약들 때문에 가명군의 진영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가명군은 제대로 접전을 하여 보지도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우암은 칼을 든 채 가명군들의 뒤를 쫓아 내려갔다. 이우암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가명군을 쫓아가는 이우암에게로 총철환이 빗발쳐 왔다. 이우암은 정신이 아찔해졌다. 페랭이 난 소문 떼어라.
김성분이 이우암을 쫓아오면서 소리쳐 말했다. 제 아래쪽에 있는 동학군들의 공격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아하! 하고 이우암은 속으로 소리쳤다. 그제서야 페랭이를 벗어서 팽개쳤다. 하마터면 아군인 동학군들의 총철안을 맞아 죽을 뻔했다. 한데 어찌된 일인지 총철안은 계속해서 이우암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이우암은 총철안을 피하면서 감영군들을 쫓아갔다. 그러면서 몸을 땅바닥에 엎드리기도 하고 마구 뒹굴어대기도 했다. 지역보는 가슴이 후두루들 떨렸다. 은밀하게 감영군 속에 투입한 가짜 보부상꾼들 틈에 이우암이 끼어 있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하고 지역보는 속으로 소리쳤다. 지역보는 몸도 떨리고 손도 떨렸다. 그 떨림 때문에 제대로 방총을 할 수가 없었다. 바보야! 하고 지역보는 떨고 있는 스스로를 향해 소리쳤다. 이 좋은 기회에 떨고만 있어서야 되겠느냐? 시방 원수놈이 감영군들 틈에 끼어 있다. 감영군을 쏘는 채하고 이우암을 쏘아 죽여야 한다. 지역보는 혀를 깨물면서 스스로를 채근했다. 그런데 총끝에 올려놓은 목표물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놈이 이우암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다. 지역보는 검은 옷을 입은 감영군을 향해서는 방총을 하지 않았다. 흰 옷을 입고 머리에 솜덩이 달린 페랭이를 쓴 보부상꾼들만을 조준하여 방총을 하여댔다. 옆에 도인들이 방총하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다. 귀를 멍멍하게 하였다. 지역보도 거듭 총을 놓았다. 검은 옷을 입은 감영꾼들이 쓰러지고 흰 옷을 입은 보부상꾼이나 산초꾼이나 수초군들도 쓰러졌다. 흰 옷 입은 가짜 보부상꾼들 몇이 동학군들을 향해 총을 놓는 검은 옷의 감영군들을 치고 받아대는 것이 보였다. 옳다. 바로 저놈들 속에 이우암이 들어있을 것이다. 검은 옷 입은 감영꾼들이 흰 옷 입은 자들의 공격을 피해 도망질을 했다. 검은 옷 입은 감영군을 두들겨 패는 흰 옷 입은 사람은 우리 편인께 그 사람들을 쏘지는 말라. 홍순서가 소리쳤다. 지역보 속에 들어있는 악귀가 눈을 번쩍 떴다. 지역보는 감영군을 공격하는 흰 옷 입은 자들 가운데서 이우암의 모습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키가 훤칠하게 큰 자 하나가 보였다. 저것이 틀림없이 이우암이다. 지역보는 이우암인 듯 싶은 흰 옷을 점 찍었다. 그는 심지에 불을 붙여놓고 이우암이다 싶은 흰 옷을 총끝에 올려놓았다. 방아쇠를 당겼다. 지역보의 총이 꿈틀거렸고 철안이 나갔다. 한데 지역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을 감아버렸다. 눈을 떠보니 지역보가 노린 흰옷은 쓰러지지 않았다. 철안이 빗나간 것이었다. 바보. 하고 그는 속으로 소리쳤다. 방총을 하는 순간에 눈을 감아버리면 목표물을 맞힐 수 없다던 것이었다. 이번에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 하고 지역보는 이를 악물었다. 보부상 자림을 한 사람 가운데 우리 편이 있다.
우리 편한테는 방청을 하지 마라. 홍순서가 소리쳤다. 지역부는 홍순서의 말을 비웃었다. 그는 다시 철안을 장전하고 심지어 불을 붙인 다음 이유함이다 싶은 보부상군을 향해 방총을 했다. 바로 그 이유함이다 싶은 흰옷이 쓰러졌다. 이 자식, 총철한 맛이 어떠냐? 남의 각시 보듬은 대가가 어떤 것인지 이제야 알겠지? 지역부의 가슴 속에서는 악귀의 웃음이 터져나왔다. 지역부는 미친 듯이 거듭 철안을 장전했고 쓰러져 있는 이유함을 향해 방총을 하였다. 이유함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부터 지역부는 검은 옷을 입은 가명꾼들을 향해 방총을 하기 시작했다. 이제 별림이는 간데없이 내각시다. 별림이가 이유함의 아기를 낳는다고 해도 좋다. 그 아기를 내 아기인 양 키우고 살면 된다. 장대남의 각시가 낳은 내 아기하고 함께 키우고 살면 된다. 정대남의 각시는 내 아기 하나를 낳아주는 것으로 할 일을 다한 것이다. 아니다. 정대남의 각시도 함께 데리고 사는 것이다. 예로부터 사내가 똑똑하면 계집을 열이든지 스물이든지 거느릴 수 있다고 했다.